이란 문호만 열리면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냥 바로 달려가요. 이란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여성 공대생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란이라고. 전 국민 3명 중에 1명이 고등교육을 다 받은 아주 중동 지역의 학력이 우수한 대표적인 국가고요.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이란 5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예. 너무 재밌다 보니까 벌써 5번째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란 3대 산업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석유는 뭐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고 농업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예. 네, 농업 피스타치오 예. 세계 수출 1위 국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표적인 수출품이 카페트라고 하셨는데 예. 얼마나 많이 수출이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이란이 이 카페트가 이란의 3대 수출품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요. 네. 대부분 어느 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는 대량 생산해서 막대한 양을 수출해야지만 그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대량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그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거예요. 경로가 없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 중에 본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수공예품으로 어떤 장인 집안에서 한 땀 한 땀 2년 동안 만든 카페트 이런 거는요 어떤 품목이 대량으로 뭐 TV나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넘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 얼마 부과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아니면 세관원이 무조건 막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니에요. 양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승훈 아나운서가 면티를 한두 개 만들어서 팔러 다닙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오승훈 아나운서 면티 제작해서 팔러 다니는 걸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거래에 더 가까운 거예요. 완전히. 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란도 외화가 필요하고 그런데 외화를 경제 제재를 비켜가면서 벌 수 있는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 예전부터 우리 이란은 다 카페트들 선호했잖아. 이 카페트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외국에 팔자. 이러다 보니까 3대 이란의 뭐랄까요 수출 품목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국가 경제 전체 면으로 봤을 때 카페트가 얼마나 수출되는지 이런 게 통계에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많이 있었던 일화에서 미국에서도 보도를 많이 한 건데요. 네. 헐리우드의 그 고가 주택들이 있는 비버리 힐즈. 이 비버리 힐즈에도 카페트가 여기저기 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버리 힐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트는 이란산 카페트예요. 경제 제재를 직접 해온 미국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란의 카페트가 어떻게 미국에 흘러 들어온 거지? 봤더니 그렇죠. 어떤 카페트 하나를 어떤 뭐랄까요 공방이라고 해야 될지 카페트 만드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걸 마치 그냥 제가 우편 택배로 중동 어느 곳으로 보내요. 카페트 하나를. 예. 그럼 이건 카페트 하나를 내가 그냥 사서 보낸 걸 수도 있고 그냥 카페트 그냥 우편으로 보내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은 이 카페트를 주문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러시아든 아 카페트 주문하신 거 받았고요. 대금 입금 얼마 처리해 주세요 하고 옆에 있는 두바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카타르에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그다음에 미국에 보내주고 이 받은 돈은 아무리 이란이 큰 어떤 계좌들, 이란의 큰 공기업이라든가 석유 관련한 국영기업들 계좌는 다 막았지만 개인들의 계좌를 전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걸로 송금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를 국가에서도 다 집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에서 공식적인 카페트 수출액 이런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크죠. 양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몇 가지 그걸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부다비에는 네. 기네스북에 오른 카페트가 하나 있는데 예. 아부다비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그 모스크 사원에다가 쓰려고 그 모스크 사원 안에 들어갈 카페트를 이란의 아주 유명한 장인 집안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예. 그 카페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트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 사이즈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카페트 제작을 이란에 부탁했으니 또 그것도 또 이란으로 돈이 들어갔겠죠. 예. 그 다음에 헐리우드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버리 힐즈 그 근처에 가면 카페트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프리미엄 카페트는 전부 이란 카페트라서 층이 따로 있는 가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많은 고가 초고가 카페트 뭐 5천만 원짜리 1억짜리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다 이란에서 만들어서 지금 돈을 버는 수단인 거죠. 아, 그럼 세계적으로 공식 통계상 카페트 수출 1위가 이란인 거는 공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란하고 터키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아, 좋겠는데요. 예. 그런데 터키는 어쨌든 그 수출하는 액수가 거의 잡히죠. 공식적 통계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란은 그렇지 않으니까 예. 압도적인 일이다라고 저도 추측할 수 있는 그렇게 거겠네요. 봐요. 그런데 그 투르키의 사람들, 터키라고 옛날에 부르던 예. 이 투르키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이란이 1등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또 합니다. 그쪽도 또 자부심이 있군요. 예, 네. 그 이유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란 카페트하고 투르키의 카페트는 카페트가 전혀 다른 거라고들 분류를 합니다. 그게 매듭 방식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이란의 카페트는 이제 예전에 페르시아 카페트라고 해야겠죠. 예. 페르시아 카페트의 매듭 방식은 경사에다가 실을 한 번 돌린 후에 한쪽 실 끝이 다른 쪽 실 끝으로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트루키의 매듭 방식은 네. 실이 2번 돌린 다음에 끝이 2개 실이 하나로 당겨지도록 한대요. 네. 그래서 딱 그 카페트 전문가들이 딱 보면 뭐 문양이 엇비슷하거나 아예 민문양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매듭만 봐도 이건 터키 쪽이네요. 이건 페르시아 쪽이네요. 이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터키와 페르시아는 스스로가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카페트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요. 네. 그런데 카페트 하면은 중동 여러 국가들이 다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중동 다른 나라들도 다 카페트에 대해서는 좀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지만. 예. 근데 왜 하필 이란 카페트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지 네. 미국 아까 베버리 힐즈 말씀하셨듯이 네. 이란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예, 궁금하거든요. 카페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카페트 재질을 결정하는 양모의 품질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 양모의 품질이 이란의 그 특유의 그 고산지대,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양모가요, 아주 특이하게 부드럽고 광택도 너무 잘 날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색이 잘 바라지지 않는 대표적인 양모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양모 자체가 워낙 좋은 양모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란의 장점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또 경제 제재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는 뭐 석유와 관련된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석유 관련한 금융업이라든가 네. 이런 곳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는 이제 카페트 이거 그 가업 승계 안 하고요. 저는 그냥 석유 관련한 국영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이런 다른 기회들이 많았을 텐데 예. 이란은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런 걸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차단됐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에서 흔히 말해서 외화 벌면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카페트 가업을 더 잇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니까 여기에서 훨씬 더 고급 인력들 그리고 이걸 더 정교화하는 그 작업이 다른 중동 국가보다는 더 훨씬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란 카페트의 그 기하학적인 무늬하고 꽃 문양도 다른 중동 카페트는 감히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런 문양을 낼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핸드메이드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경제 제재가 장인들의 기술력을 높이는데 또 효과를 그렇죠. 드러내요. 예. 경제 제재가 이란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여러 곳에 도움을 줬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우리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는데 맞습니다. 역시나 박정호에서 예. 그때 우리나라도 핸드메이드 산업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란에서는 어쨌든 경제 제재를 이렇게 많이 당하는 입장에서 카페트 산업이
이란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수공예 산업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란은 수공예 산업이 대표적으로 더 발달했죠.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예, 만들어졌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뭐 우리 삼성이나 LG 같은 삼성 카페트, LG 카페트처럼 어떤 대기업이 우리 카페트를 대량 생산해서 외국에 이란의 아주 품질 좋은 약물을 기반으로 한 카페트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끔 생산해보자 하면 규모감 있는 회사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규모감 있게 카페트를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박리다매라는 표현보다도 하여튼 좀 적정 가격에 많이 팔 수 있어서 엄청나게 큰 카페트 대부호도 생기고 큰 기업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런데 경제 제재 속에서는 그런 경로가 그렇죠. 단절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공예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이란의 누구네 집안 그 카페트예요라고 하면 카페트 좋아하는 사람은 아 그럼 이게 그분들 작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이란과 달리 그 한국 전쟁 끝나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는 것도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선 반드시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유 사오고 먹거리 사오려고 하면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무언가 우리가 의미 있는 물건을 팔 때는 한국 독특한 오방색을 기반으로 한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란 카페트처럼 세계적인 전달력이 있는 물건들이 아니겠죠. 이건 우리나라 전통 그냥 뭐라 할까요? 문화잖아요. 너무 매니아틱하고 맞아요. 네, 그 나라 문화가 우리의 그 오방색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자개장 이런 것도 뭐 사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뭐 기호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골동품 모으는 사람들 뭐 이런 뭐 사람들만 그런 관심을 가질 사람들한테나 법한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린 자연스럽게 그런 물건들을 기반으로 뭔가 육성될 수 있는 뭐 가구 산업이라든가 수공예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걸 전부 없애고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옆에서 뭐 했느냐 하면 공장에서 찍어서 한국산은 그래도 싸잖아 해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공장화된 거예요. 네. 모든 게. 산업 육성 정책 자체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오승원 아나운서랑 저랑 둘 다 안경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안경을 수공예품으로 잘 만들고 안경 케이스도 너무 예쁘게 만드는 공예에 관련한 일을 둘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안경칩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납품도 하고 국내도 보급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네. 그럼 국민 소득이 낮을 때 우리가 만든 수공예품 안경을 국민들이 사서 쓰겠습니까? 대량으로 찍어낸 안경을 사서 쓰겠습니까? 수공업으로 만든 거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량 생산한 걸 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수공예 산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멸종되다시피 했던 분야가 많은데 네. 자 다시 이란과 유럽을 비교를 해볼게요. 혹시 뭐 백화점에 가구 사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화점에 둘러보긴 했죠. 네. 보면 백화점에 있는 유럽산 가구들을 보면 전부 다 가족이 만든 어떻게 보면 부티크 형태의 가구들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덴마크에 있는 뭐 칼 한센 앤선 그러면 칼 한센과 그의 아들들이 만드는 가구라는 뜻이고 아, 실제 있는 예, 브랜드인가요? 실제 있는 아, 브랜드입니다. 지어낸 신 줄 아니 알고. 제가 수공예 산업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그 가구를 너무 잘 만들어서 네.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가구를 주문할 때는 브로셔 같은 걸 보고 요 가구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주문 들어왔으니 만들기 시작하면 6개월 뒤나 그 가구를 배송해 주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워낙 세계적으로 이제 인지도가 쌓이다 보니까 그걸 기다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다 보니 그 나라는 늘 말씀드리던 나이 들어서도 그 칼 한센 집안 사람들은 아버지는 이제 80 됐고 아들들은 50 넘었어도 어디 재취업 걱정 안 하고 계속 만들던 가구 만들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간해수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우리 가족 이름이 전 그렇죠.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그걸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란의 카페트가 그런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선 그걸 찾아볼 수 없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산업군이 맛집밖에 없어요.
네. 노포 같은 거. 예, 맛집 뭐 어느 설렁탕 뭐 아. 3대째 했다라든가 아니면 갈비탕을 어디서 잘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가업이 브랜드화되고 뭐 실직 걱정 안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업종이 하나 남은 게 맛집인데 나머지는 우리는 이런 뭐랄까요? 이란과 다른 환경 속에 성장하다 보니까 수공예 산업이 발달할 수 없었죠. 근데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네. 어쨌든 간해수공업이 발달해서 그 각 가게에서 그렇게 수출을 직접 담당한다고 하면 이란 내에서 어쨌든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나라 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란에서는 어쨌든 세금 내는 거 이런 것에는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물건이 나갈 때도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돈이 들어올 때도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워낙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도 어떤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란산 카페트가 외국에 나갈 때 그러면 이거 분명 수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때 나름대로 뭔가 그 세금 같은 걸 붙여요. 뭔가 수입 인지 같은 걸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징수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정말 그게 얼마의 가격에 팔렸는지 이런 것들은 뭐 그 전부 다 추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을. 예. 그리고 이란이 초고가의 수공예품 카페트만 파는 게 아니라 네. 보급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저가 카페트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경제 제재를 다 뭐랄까요?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으로부터는 팔 때는 당연히 정당한 세금들이 부여가 되기도 하죠.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좀 중소기업적으로 큰 기업들이 네. 대량으로 찍어내는 카페트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수출하는 금액 전체 금액이랑 네. 간해수공업으로만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렇게 수출하는 전체 금액을 비교하면 간해수공업 쪽이 훨씬 크다. 훨씬 크니까 예. 하나의 값도 훨씬 클 테고요. 예. 네. 우리나라 수공예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와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핸드메이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도 수공예 산업이 발달한 적은 있었나? 네. 예, 그게 좀 궁금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야 뭐 예. 가게마다 이렇게 간해수공업이 발달해서 보부상들이 예. 이 지역에는 뭐가 유명해 해서 그쪽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네. 다른 지역에 팔기도 하고 이랬던 상황에서는 예. 간해수공업이 어느 정도 발달은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현대화가 된 이후에는 네. 실질적으로 간해수공업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 아니면 뭐 유의미한 정도 그 정도로 발달한 적은 있었을까 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근현대사를 조망하는 박물관들을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라든가 뭐 대한제국 시절 아니면 우리 해방 초창기 때 그때 만든 한국에서의 가구와 또 악기 이걸 보면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확 받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안경도 제가 실제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우리 구한말 시절에 안경집하고 안경을 수공예품으로 만든 게 전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봤는데 이게 무슨 진짜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뭐 일본의 수공예 안경 어떤 장인들이 만든 것 이상으로 그 정교함과 미학적인 부분이 월등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내가 아무리 한 땀 한 땀 더 정교하게 만들어도 내 거는 도저히 사람들이 안 사로 바뀌어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악기상들 같은 경우 영창하고 삼익 두 개가 있는데 예. 그 회사들이 만든 대량 생산 악기가 싸니까 피아노나 건반을 한 땀 한 땀 만든 건 안 팔리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가구 같은 것들은 뭐 예전부터 자개장 뭐 이런 것들 만들어 오긴 했다고 해도 예. 안경 같은 것들은 현대화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안경이 없었을 예. 테니까. 굉장히 늦게 시작해도 그렇게 정교하게 유럽과 비견될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쩌면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그 손기술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좀 DNA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많이 발달을 해 왔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하신 뭐 대량 생산 이쪽에 치우친 정책을 쓰다 보니까 네. 아쉽게도 그렇게 됐는데 예. 그게 명맥이 전혀 이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오지 남은 건 않는 없어요? 곳들이 너무 많죠. 음. 다 이제 그냥 기계 도입해서 찍어내는 걸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이제 수공예 핸드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를 통한 비즈니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그게 올바랐다 뭐 올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뭐 산업혁명에 준하는 그 뭐 고도 성장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그 안경 케이스랑 안경 만드는 그 명장들, 그다음에 장인들, 또 가구 만들던 장인들 중에 일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덴마크 가구 집안이라든가 뭐 스웨덴 가구 집안, 이탈리아 가구 집안처럼 그걸 가업을 이어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즐겨 사용하는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사실 핸드메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명품 브랜드들이 이 수공예 산업에 얼마나 부가가치가 커지고 있는지 큰지를 이미 반증해 주는 건데 한국에는 왜 명품이 없느냐? 우린 수공예로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가죽 보면서 바느질 해가면서 만드는 게 없잖아요. 현대사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고도 성장을 이루긴 했으니까 또 장단이 있긴 한데 아쉬운 점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간해수공업이 아직 남아 있다면 예. 우리의 이 DNA에 남아 있는 손기술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슬슬 다시 핸드메이드 간의 수공업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소득도 높아지면서 예. 뭔가 물건을 살 때 가치를 부여하고 남다른 물건을 사고 싶은 니즈가 높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게 5벌이 끝이에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정판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팔려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 가게들, 일부 공방들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주문하는 물건들마저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시아에서 제일 발달한 국가 중에 한 곳인 한국에서 만든 거래 이런 칭호를 들으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충분히 전 소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약간 국뽕적인 이른바 예. 그렇게 서서히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손기술 DNA가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따라잡으려고 생각하면 뭐 금방 합니다. 기술면으로는 네.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그렇게 보고 생각을 있습니다. 저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수공업 얘기 또 나눠봤고요. 이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이란하고 비즈니스를 어쨌든 해야 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가 여러 나라로 이렇게 다양화되면 좋은 네. 부분이기도 하고 이란은 또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럴까요?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서 공업도 많이 발전하고 네. 농업 부분도 발전해 왔고 그래서 이란하고도 비즈니스를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참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재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하는 네.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의구심을 하나 풀어야 되는 게 저렇게 껐떡하면 경제 제재 당하는 국가와 다시 교역이 문호가 열린다고 해서 또 들어가야 맞느냐. 삼성, LG처럼 이렇게 털리고 나오는 거 아니냐. 현대차처럼 털리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 문호가 열릴 경우에 네. 그런데요. 간간히 일하는 경제 제재 풀려서 문호가 열렸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다른 나라들이 이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방금 이 의구심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실제 마지막에 이제 문호가 크게 풀렸던 오바마 시절 때, 이 오바마 시절 때 경제 제재가 딱 풀렸더니 주변 국가 반응들이 어땠냐면 네. 일단 이스라엘만 부정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 이란을 이렇게 경제 제재에서 풀어주면 어떡하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실수라고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우리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다 이란과 교역을 하더라도
독자적인 군사 행동까지 불사하면서 이란을 철저히 저지하겠다라고 이스라엘만 부정적으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미국도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장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위협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거나 핵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국제적인 문호가 열리면 더 수월해지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현한 거죠. 이란이 핵 개발 중이다라는 뭐 뉴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네. 나오긴 했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려를 표시했습니다만 나머지 국가들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먼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딱 풀자마자 프랑스의 대표적인 석유 관련한 개발 회사인 토탈사, 이 토탈사가 이란 석유공사와 제일 먼저 진짜 뛰어와서 접촉을 하고요. 예. 그래서 너희 어느 이란 고원 어디에 있는 석유랑 어디에 있는 석유 그 밑에 석유 있거든. 그거 개발 우리랑 하자. 이란인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 석유 있어. 나랑 하자라고 제일 먼저 달려왔던 게 프랑스예요. 네. 그리고 토탈사는 그래서 석유 개발 희망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란이 또 경제 제재 때문에 중고차들 계속 고쳐가고 쓰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이 이란 국민들은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프랑스가 푸조, 시트로엥 그 회사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너희 자동차 지금 다 낙후되고 안 좋고 연비도 떨어지니 우리 푸조, 시트로엥이 이란에 공장 지어주면서 자동차 생산하면서 니네 자동차 바꿀 수 있게끔 산업 기반도 만들어줄 테니 이것도 좀 많이 사주면 어때라는 걸 제일 먼저 제안했던 나라가 프랑스고요. 왜 프랑스가 이렇게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요? 프랑스는 아주 독특하게 영국이나 다른 영미권 국가들은 모두 산유국이에요. 영국도 북해 앞에서 기름 나오잖아요. 네, 북해산 브렌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너지 자급자족이 사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영국은 또 중동 국가에 워낙 석유 개발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프랑스는 자기네 앞바다와 자기 땅 위 여기저기 구멍 뚫어봤는데 석유가 안 나요. 그래서 원자력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외국에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수급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포인트들을 찾자. 이게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 이란도 다 확인을 해놓은 거죠. 프랑스는 예전부터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신경을 쓰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란은 영국과 미국과는 척진 국가니 그 나라의 석유는 내가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래서 이란 스터디를 많이 해놓은 거죠. 예. 그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도 역시 자동차 회사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다임러사가 2010년에 이란에서 철수했는데 다시 경제 제재가 풀리니까 그렇게 철수하고 다 놓고 손 털고 나왔는데 또 들어간 거예요. 한번 겪었는데도. 그렇죠.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고 확인한 건 거죠. 그래서 이번엔 뭘 했냐면 디젤 엔진 공장을 거기다 설립해 줄 테니 그리고 예전에 나랑 운영했던 그 공장 다시 재가동해 봅시다. 그 공장 아직 그대로 있더만요. 라고 하면서 공장 재가동을 검토해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제일 먼저 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란이 경제 제재 기간 동안 국가 여러 기관망이 낙후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기계산업, 화학업, 그다음에 항공, 항만, 부품 산업들이 독일은 다 같이 들어갔어요. 역시 이것도 이란 시장을 본인들이 선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인프라를 갖추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같이 들어갔으면 그렇죠. 독일은 거기에서 또 굉장히 이득을 많이 얻었겠네요. 네.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예전에 진출했다가 일본 국제 석유 개발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이란을 진출했었는데 또 철수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풀리니까 아자대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니네 유전 또 있어. 그거 개발 우리랑 같이 하자를 또 제안하고 또 일본 회사가 들어간 거예요. 일본도 역시 석유 의존도는 높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석유를 가장 잘 수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이란에서 찾으려고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란에다가 본인들이 파이프 꽂아서 이란과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중국은 아직까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기술 우위가 있는 국가라고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전엔 뭘 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란의
댐하고 이란의 주요 도로 이 공사 사업을 내가 좀 수주해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수주하도록 도와주면 이란 정부가 도와주면 우리 중국이 뭘 해주겠다라고 자청해서 나섰냐 하면요. 이란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설비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사실 이거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잘 안 해주잖아요. 핵시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댐이나 도로 수주 내가 받으면 원자력 발전소도 지어주고 원전 2기도 건설해주면서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고 나섰던 건 중국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 나중에 실제 이게 뭐랄까요 성사 직전까지 막 가니까 하나 더 얹었어요. 너희 테헤란부터 마슈하드까지 가는 고속철도 사업도 니네 한번 해봐라. 내가 그거 수주해 가고 싶다 하면서. 이쯤 되면 대충 감오시죠. 이란 문호만 열리면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냥 바로 달려가요. 이거는 경제 제재에 있으면 또 다 털리는데 아유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어쨌든 열리기만 하면 시장성은 확보된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삼성, LG 공장들이 다 지어졌었는데 네. 다시 제재가 시작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이란 국가에서 그거를 인수해서. 이란 자국 예. 기업들을 인수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예.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삼성, LG도 그럼 뭐 들어가겠네요. 다시 그렇게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조 부분이 들어갔었을 때는 공장 설비 투자한 거 다 다시 놓고 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 손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또 이란과 우리나라가 딱 이런 쪽에 궁합이 잘 맞을 파트가 있는 게 이제는 제조를 중심으로 이란을 들어가서 뭘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서비스 분야에서 이란과 제휴 맺으면 할 게 많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서비스 부분은 어떤 거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역시나 박정호의 또 고정 출연자 중에 한 분인 어혜진 소장님이라는 예. 분이 계신데 이분도 저랑 개인적으로 담소 나눌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GCC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서비스 기능의 거점 기능을 해외 어디가 설립해놓고 거기서부터 서비스를 이제 뭐랄까요? 아웃소싱 줘서 수급받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독일차 서비스 센터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랑 비교할 수도 있나요?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걸 서비스 쪽이니까 그냥 제조해서 어떻게 보면 AS 센터에서 그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거죠. 미국은 네. HP라든가 미국의 통신사들은 전화 우리가 갑자기 뭐 궁금하면 전화 콜센터 전화하잖아요. 네. 그럼 그 콜센터가 미국 국내 미국인들을 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인도나 필리핀으로 연결이 돼요. 예. 그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어권 국가고 국민 소득이 낮다 보니까 콜센터 운영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인도나 필리핀에는 이렇게 콜센터로 먹고 사는 국민들 또 숫자가 굉장해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세상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단순 콜센터 수준이 아니라 IT 서비스 개발자들까지도 이렇게 외국에 거점을 두게 하고 거기에서 아웃소싱을 줘가면서 개발을 시키는 경지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이것까지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니 이란에다가 그런 거를 부탁해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IT 서비스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뭐 그쪽이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들은 적은 있는 그런데 것 거기는 같은데.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예. 인건비가 싼 이란 쪽으로 왜냐하면 예. 그들은 또 IT 관련해서 기술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이란이 전 세계에서 여성 공대생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란은 진짜 그 고등 교육을 받은 비율이 전 국민 3명 중에 1명이 고등 교육을 다 받은 아주 중동 지역 중에서는 학력이 우수한 대표적인 국가고요. 네. 그리고 이란의 교육열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란의 그냥 동네 어떻게 보면 가정집들 많이 있는 그냥 그 주거단지 쪽을 지나갈 길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지나가다 보면 옆에 우리로 따지면 전봇대 같은데 아이들 사진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 사진이 딱 붙어 있고 밑에는 이제 이슬람 글자로 뭐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거는 소년 합창단이거나 아니면 성가대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이런 그 뭐랄까요? 노래 부르는 어떤 밴드들인가 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그 바로 직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성적 우수한 애들을
사진을 다 붙여줘요. 그만큼 교육열이 높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너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라는 걸 온 동네에 그 뭐랄까요 과시하고 보여주면서 공부 잘하면 내가 이렇게 칭찬받아 이런 문화를 막 조장하는 거예요. 네. 엄청난 교육열.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IT 개발자들을 저렴하고 우수한 개발자들을 쉽게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IT 발달한 우리나라가 IT 서비스 분야를 그쪽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네.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예.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대부분 또 이렇게 의구심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네. 아니 교수님 2억 만리에 앱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란에 무슨 핫산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고 시간당 페이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3분의 1만 줘도 하겠다고 한 건 알겠는데 네. 그런데 이 개발 업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믿을 수 있어야 계속 그 사람을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일을 시키는 건데 그렇죠. 예. 열심히 열심히 일할지 안 할지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사람한테 시키냐. 제조라는 것은 완성품 딱 보면 잘 만들었네 못 만들었네 언제까지 몇 개 납품해 이게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서비스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네. 제조보다는 서비스를 이렇게 2억 만리 국가에 아웃소싱 주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놨다가 뭐 이렇게 제재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네, 이런 위험성을 줄이고 정답이고요. 인건비도 낮추고 정답이고요. 네, 그런 거겠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국가에 제조하기 위해서 기계 다 보내고 설비도 다 잘 해놨다가 그거 제재 다시 생기면 그렇죠. 털리고 나오는데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 그냥 이번 달까지 그 월급 줬다가 경제 제재에 있어서 아유 우리 개발 거기 하던 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마무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경제 제재 때문에 다음 달부터 월급 안 나가요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고요. 그런데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도 이제 IT 기술이 적극 접목됐다는 거예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승원 아나운서가 이란 개발자고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 창업자라고 볼게요. 네. 앱을 하나 개발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선 앱 개발자에게 이걸 개발시키려고 했더니 자기 6개월 투여해야 되고 여기다 다 시간 다 써야 되는데 1억 정도 달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저는 스타트업으로서 그거 못합니다. 해서 온라인을 찾아봤더니 이란 엔지니어들에게 이런 걸 개발시킬 수 있다라는 플랫폼들이 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들어갔더니 그 오승은이라는 이란 엔지니어를 그 플랫폼에서 이미 고용해서 한시적으로 써봤던 사람들이 걔 일 잘하고요, 못하고요. 이 레푸테이션 평가, 평판 평가가 다 거기 적혀 있고 또 시간당 얼마 받으면서 일하더라고요가 거기 다 남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그 뭐랄까요 거래 관계 투명성이 일단 확보됐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오승훈 아나운서라는 이란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앱을 개발해 주세요라고. 그럼 이제 오승훈 아나운서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다국적 그 서비스 아웃소싱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고용한 걸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서 이란 테헤란 어딘가에서 시작할 때 음.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승훈 아나운서가 키보드 치고 마우스 움직이는 게 전부 그 트래픽이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10분 이상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면 제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IT 전문가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충원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서비스가 더 적합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2억 만리에 있는 그 엔지니어가 싸다는 경쟁력으로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지. 업무를 편하게 보는 거는 그래도 얼굴 상시 보는 한국인 엔지니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대화도 잘 통할 거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오승훈 아나운서에게 업무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슬슬 이제 우리가 친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발주자하고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제가 업무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클레임을 걸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번엔 왜 또 이랬습니까? 하면 이제 기분 상하고 저 더 그만둘래요 이럴 수도 있고 예. 또 반대로 일이 끝났는데 아 이 사람 또 내가 뭔가 또 더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이런 저도 강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이역 만리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면 그 심적 부담이 없어져요. 아, 스트레스가 준겠죠. 조금이라도 일 품질이 떨어지면 그냥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 통화해서 통보하면 돼요. You fire. 당신 해고야. 그리고 다른 일하는 엔지니어 바로 채용하면 돼요. 그리고 일의 품질에 대해서도 오승훈 아나운서 이거 일 열심히 하는 거야? 한국에서는 제가 가끔 찾아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성과물 좀 보여주세요 해야 되는데 네. 온라인에서 채용할 경우 10분 동안 업무를 안 하면 돈 안 주잖아요. 어쨌든 산업이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관리를 감독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인력을 사용하는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예.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예. 이제 오늘이 일한 마지막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서비스 부분이 어쨌든 이란이 다시 문호가 열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시간을 좀 마무리하는 네.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이란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업들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를 구축 어떻게 할까? 네.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멘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세계 뭐 외교사라든가 경제사를 보면요. 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안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네. 우리나라가 안 가지고 있는 조금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경쟁력도 나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우리보다 좀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지금 우리가 시류 때문에 뭐 이란과 또 다시 소원한 관계가 되긴 했지만 언제 다시 도와지면 또 할 게 많은 국가라는 걸 전혀 의심할 필요 없이 네. 너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이란에서. 또 지금은 너무 가까이 갔다가 또 다른 쪽에도 또 우리가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언제든 다시 엄청 가까워질 나라.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 서울로가 있듯이 언젠가 다시 또 가까워질 나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가까워져도 좋을 네, 나라라고 그 표현이 생각을 하고 좋겠네요. 예,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란 5부작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이란 5번째 시간 다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다음 주엔 또 어디로 떠나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뭐 찾아봐야죠. 네. 오늘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5번까지 이란 같이 또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헌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